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교시는 이제 우리 교회체 제11장 의료급여 수행하기를 할 건데, 일단 이제 의료급여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나 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그래서 이제 종별 가산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져서 심사 청구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제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그 생활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활보호법일 때는 우리가 의료보호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의료급여법으로 해가지고 저희 대상자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이렇게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 15,000명, 150만 명, 죄송해요. 150만 명이 있었다면, 작년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5만 9천 명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어디가 많냐면 서울하고 경기도권이 의료급여 그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 대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방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이런 분들은 또 신청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수급권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의 목적을 보면 일단은 이제 공적 부조잖아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이제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를 해가지고 국민 보건의 향상, 그 다음에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비빌 언덕을 마련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뭐 최저 생활을 조금 보장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자활의 족성을 조금 이제 부여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질병이라든지 부상,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이 의료급여의 목적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하고 2종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근로 능력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근로 능력 있는 시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 능력이 없는 이런 그 대상자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로서, 그러니까 뭐 청소년 가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노인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이런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재민,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제 이재민이 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중증 장애인도 있으시겠죠. 그죠? 중증 장애인이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의사상자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 일종 대상자에. 그래서 왜 이제 어려운 일을 하시다가 이제 원래 이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내가 하는 일 이외의 일로 어려운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런 분들의 이제 대우 차원에서 이 의사상자이신 분들은 이제 일종 대상자로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독립유공자라든지 뭐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지 우리 세터민,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종 같은 경우는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기는 한데 일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래서 뭐 나이대라든지 뭐 아니면은 근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종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종 대상자가 되신다라는 것들. 그래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다, 공적부조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수급권은 이제 법률적으로 1종, 2종 이렇게 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1종 대상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준에 부합되는 요런 분들은 1종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수급권자 유형은 1종이냐 2종이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신청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초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아무래도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사람이 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좀 사각지대에 놓이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신청 대상자가 아닌데 뭐 신청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이제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수급권자가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요 신청받은 직원이 그 행복 이음 상담 신청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행복을 이어주는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 관리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신청자한테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 근로 능력이 없었던 분인데 근로 능력이 생겼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 일종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격상실 조치를 똑같이 시군구에 있는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제 절차를 밟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종 수급권자에서 보면 이제 행여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행여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노숙인 분들, 그래서 노숙인 분들이 이제 그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행여 환자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의료기관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여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이 시군구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나는 의료급여를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하는데, 행여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가지고 막 그 읍면동이나 시군구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우리 병원에 행여환자가 왔다, 그래서 의료급여로 그 기간 동안 조금 산정을 해줘라, 결정을 해줘라 라고 해서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똑같이 그곳에서는 이제 행복이음 상담 신청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 행여 환자가 뭐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병원에다가 의료기관에다가 통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행여 환자인데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요. 네, 치료가 다 끝나서 이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자격 상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번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다고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사실은 뭐 중증 질환자라,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독립유공자라든지 의사상자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계속 의료급여 수급자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격이 상실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그 행여 환자를 이제 의료급여를 신청을 하는 거를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행여 환자를 신고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여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 있을 때 행여 환자가 언제 많이 발생이 되냐면요,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추운 날씨에 밖에 이렇게 있다 보면, 노숙인 분들이 많이 있다 보면 일단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다, 동사를 하겠다, 어디가 아파 보인다, 이렇게 이제 경찰서에 이제 112에 신고를 하면 이제 경찰서에서 응급진료 조치를 하겠죠. 응급진료 지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의료기관에 응급실에 이제 환자를 이제 모시고 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환자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는 대상자의 신원 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때 지문이라는 걸 찍다 보니까 이 지문을 통해 가지고 신원 파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가 돼서 번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행여 환자 관리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번호를 이제 시군구에서 부여를 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로 등록을 하고 의료급여 이제 발급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행여 환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행여 환자를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국가에서는 그 국민의 어떤 이유를 막론을 하고 건강권이라는 걸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여 환자를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지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이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을 하게 되면 또 의료급여를 상실을 이제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면 이제 행여 환자가 의료급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증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의료급여 증명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의료기관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유효기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의료급여가 인정이 됐다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어쨌거나 1년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자의 유형이라든지 운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운영체계는 일단은 그 의료급여 사업기관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심사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의료급여의 운영체계다. 그래서 이제 요런 데서 의료급여를 주관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기관. 그래서 이 수급권자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은 여기 지자체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자치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 공무직으로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료급여관리사는 이제 의료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간호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이 수급권자를 이제 그 담당을 하는데 뭐 그 질병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 안내라든지 아니면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잘 관리를 받고 있는지 뭐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이 의료급여 관리사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건복지 자원과 잘 연계를 이루어져서 이제 그 관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요런 이제 공무직이 의료급여 관리사라는 이런 데가 이제 그 지자체마다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 중에 일부분을 이제 업무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의 업무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의료 그 급여 비용의 심사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지급 업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비 심사 같은 경우는 심평원이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서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일부분은 이제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기관이 심평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담당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의 지원 범위. 그래서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급여 범위는요, 국민건강보험급여하고 이제, 맞아요. 그 기준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급여 범위에 이제 안치료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비급여 대상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행여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안치료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안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안치료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3일까지는 그 장례식장 안치료가 그 보호급여에 들어간다. 근데 얘가 3일이다 보니까 3일이 초과가 되면 또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신과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정액수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의 차이점이 좀 된다. 자, 그리고 급여 내용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진찰이라든지 검사, 그 다음에 약제라든지 재료의 지급이라든지 처치 수술, 이런 이제 치료, 그 다음에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이런 이제 급여 내용은 건강보험하고 거의 유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급여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급여 내용으로는 이제 요양비, 그래서 뭐 원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생아 한 명이다 그럼 60만원, 다태하면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료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근데 이 장애인 특례로 해가지고 보장구가 그 상한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라고 하더라도 상한가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추가로 그러니까 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건강보험 환자분들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국가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종 수급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줘요. 그 생활유지비로 해가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차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액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잔액이 남으면 이 잔액을 다음 해에 그 생계급여 그 계좌 번호 통장이 있거든요. 그 통장으로 지급을 해주는 요런 이제 그 지원해주는, 이제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유지비가 따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이번 학기 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여 내용, 기타 급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비급여 대상인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치료,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사용하는 안치료 같은 경우는 3일까지는 보험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종 그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그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뭐 이종 수급자인데 그 생계 유지도 곤란한 상태에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지급금을 해줘요. 네, 대지급금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미리 이제 그 의료기관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급권자한테 회수받는 이런 제도를 이제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대상 및 금액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 진료비가 2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초과되는 금액이 이제 그 한해서 이제 그 수급권자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부양자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이 보장기관인 지자체에서 승인을 하면 대불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지급금 신청은 그 20만 원 일단은 초과하는 그 다음에 2종 의료급여 그 대상자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불금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대불 신청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장기관 지자체에서 그러면은 20만 원에 초과하는 금액은 일단은 지불을 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대불 신청서를 받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그 의료기관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발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승인서를 발급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수급권자는 이제 수급권자한테 승인서를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의료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이 서류를 심평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할 때 추가로 기재를 해서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금액이 이제 의료기관에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대지급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회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상환은 대부를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금액을 그 수급권자가 있는 거주지의 시군 구청장에게 상환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 3개월마다 분할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3개월마다 분할을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뭐 3번에 그래서 3개월마다 3번에 나눠서 주기도 하고 상환을 하기도 하고 금액이 좀 크면 12회 한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따라서 상환 기간이라든지 상환 횟수가 달라지겠죠. 근데 상환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뭐 이자를 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이자로 해가지고 3개월마다 분할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종급여, 그러니까 이종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비를 이제 많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모든 것을 다 이제 갚아야 되기는 한데 일단은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대지급금 제도라는 것들이 생겼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의 그런 이제 절차, 진료 체계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일단은 1차 의료급여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의료급여 기관은 의원, 보건소, 약국, 보건의료원 이런 이제 1차 의료급여 기관에 가서 먼저 치료를 받아라. 근데 1차에서 이제 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질병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2차 의료급여 기관에 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진료 체계가 왜 만들어졌냐? 왜 그냥 굳이 상급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없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작은 질병은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이제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의 기금을 이제 조금 그 재정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가려면 꼭 뭐를 제출을 해야 되냐면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것들을 꼭 제출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2차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갈 때도 의료급여 의뢰서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다시 회송돼서 1차로 가고 또 2차에서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3차로 갔다 그러면은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2차 병원으로 회송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료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기관의 유형이라고 해서 1차 의료기관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원급.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속. 그래서 이제 보건지원 같은 경우가 되고, 보건진료소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국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런 데는 이제 1차 급여 기관이 되는 거고 병원급 이상이면 이제 2차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차. 근데 우리 학생들 다들 알다시피 상급 종합병원인데 1차 의료급여 기관처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있죠. 그래서 응급 환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분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똑같이 의료급여인데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중증 질환을 갖고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이라던가 우리 치과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이지만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강 진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 환자가 어떤 그 질환인데 감염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감염이 확산될 만한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작업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이런 것들도 1차로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급여인데 15세 미만의 아동 그래서 15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의료급여 전달 체계를 무시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2차, 3차 전달 체계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아야 되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는 이런 대상자 중에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일은 아무래도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외를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선택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환자 자격조에 들어가면 1, 2, 3, 4 이렇게 선택 의료 기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한 일수를 초과를 해가지고 의료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 중에서 중복 투약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급여 기관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 병원에서 그래서 1 선택 의료기관, 2 선택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우리 병원으로 오다 보니까 이 환자가 중복을 투약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 물론 이제 뭐 DUR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택 기관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해당된 의료급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기 연도 말까지 해가지고 조건적으로 승인을 하는 제도를 선택의료급여 제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 자격조에 들어가가지고 꼭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병원에 이 병원이 1차, 2차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1, 2 선택 의료 기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택 의료 급여 기관을 읍면동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땡땡 병원을 이제 그 1 선택 의료 기관으로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선택이 되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 수급자 같은 경우는 1, 2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3, 4 선택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너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상한 일수가 상한 금액이 초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그 과진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그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거를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전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EMR 차트를 볼 때 그 환자 자격 조회를 잘 확인을 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한테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 확인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 미수금으로 남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인데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일단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또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가 됐는데 3년 동안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멸이 됐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개시일로부터 3년인데 이제 개시일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날로부터 이제 개시일로 봐요. 예,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굳이 의료급여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제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수급환자가 고의로 그러니까 자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고의로 사고를 이제 일으켰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범죄 행위에 이제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여 제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지시하는 거를 이제 따라야 되는데 뭐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규정이라든지 그 의료기관에 대한 지시를 이제 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제 제한을 두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구상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제3자 행위로 인해서 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한 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금액이 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급여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구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해줬는데 제3자에 의해서 또 그 한해서 이제 그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이 의료급여의 구상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동안 보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으로 이렇게 기한이 좀 짧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종별 가산율.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종별 가산율이 조금 달랐었죠.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이 그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22%, 종합병원은 18%, 그 다음에 병원은 15%, 의원급은 11%.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22%를 기준으로 해서 4%, 3%, 4%씩 이렇게 차감이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의료급여도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약국, 조산원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별 가산율로 하지 않고 정해진 이제 금액으로 이제 그 의료급여를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요, 뭐 혈액투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런 것들은 또 정액수가로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액수가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요것도 사실은 종별 가산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입원료 같은 경우는 사실 입원료는 일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죠. 그리고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입원을 했을 때 그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3차 의료급여냐 아니면 이제 제외된 병원이냐에 따라서 이제 입원료 산정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기본은 일종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2종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방법이라든지 심사 청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CT라든지 MRA, PT 본인 부담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의료급여 비용 청구 방법은 건강보험하고 똑같아요. 건강보험하고 똑같은데 그 진료 형태가 이제 그 의료급여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청구서 작성 요령 같은 경우도 똑같이 건강보험처럼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냐 DRG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진료비 명세서라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의료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서 받으면 그 승인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은 제출받은 그 서식에 맞게끔 명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T라든지 MRI라든지 PT에 해당하는 이제 그 방사선 검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률을 보면, 일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는 의료급여 비용의 5%를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입원이냐 외래냐.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 이종 수급권자도 입원비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의 10%요 위에 있는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중증 질환자다. 그래서 중증 질환자인 경우는 이제 5%의 본인 부담금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급여 비용에서 15%,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증 질환자다. 그러면은 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DRG, 심포가 수가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2교시에서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시고 수급자를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신청 절차라든지 1종, 2종으로 나눠서 1종에 해당하는 분, 2종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급여 제한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라든지 또 어떤 상태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의료급여 환자분들의 그 심사 청구 방법은 이제 건강보험하고 동일하되 그 명세서 서식을 추가로 이제 그 심평원에다가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2교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했습니다.